안녕하세요. 천안두정고등학교 교사 정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율주제탐구 활동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자연계열에 한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들의 탐구력이라든지 연구 역량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 자율주제 탐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수행해야 되고 그리고 결론, 보고서까지 내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어려워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그것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과제연구 지도 가이드북이라는 것을 내놨었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율주제 탐구, 즉 연구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연구란 무엇이냐?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하여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하여 진리를 따져보는 행동이에요. 이 과학적 지식의 생산과 진리를 추구하는 탐색 활동인데요. 이 자율주제 탐구는 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그 교과목에 통해 습득한 여러 가지 개념과 원리가 있을 거예요. 이를 활용해 과학자처럼 스스로 궁금한 점을 찾아서 답을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습득한 과학 지식을 토대로 학생 자율적으로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수행하고 결론 도출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자율주제 탐구, 즉 연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연구 분야 탐색, 주제 선정, 자료 수집, 실험 실습, 실험 결과 해석, 결론 도출, 연구 결과, 보고서 작성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자, 연구 과정의 절차를 보면은 이 세 단계로 우선 나눌 수가 있어요. 계획 단계, 수행 단계, 표현 단계. 이 계획 단계에서는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이나 방법을 설계하는 거예요. 주제를 탐색하고 연구 문제를 발견하고 그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이 연구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 평소 본인이 궁금하던 물음 혹은 관심 분야에 대한 사전 탐색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우수한 점을 좀 보여야겠다라고 하면서 연구 주제를 아주 어려운 것들을 내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2차 전지를 이용한 어떤 실험이라든지 폭발물 실험이라든지 실제로 집에서나 학교에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연구 주제를 선택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연구 주제로 선정을 하면은 내가 실제로 실험을 수행할 수도 없고 결과를 낼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 주제 탐구에서 단순히 자료 수집과 자신의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연구를 계획할 때 주제를 선정할 때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내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2단계로 이제 수행 단계를 실시하는데 실제 연구를 수행하고 잠정적 해답의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예요. 자,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측정 가능한 변인을 설정합니다. 자, 변인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할 텐데 연구를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변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중력 가속도 실험을 하려고 해요. 빗면에서 구슬을 굴립니다. 자, 구슬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구슬의 질량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구슬의 소재를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변인이에요. 자, 이 변인을 설정하고 변인을 조정하는 단계만 해도 실험의 80%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구 문제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필요합니다. 중력이 뭔지, 가속도가 뭔지, 내가 전향력 실험을 한다면은 각속도가 뭔지, 전향력이라는 힘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런 사전 지식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본격적인 실험을 하기에 앞서 사전에 해당하는 기능을 습득해야 됩니다. 마지막 표현 단계인데 이 연구 수행 결과를 수행만 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보고서로 작성하거나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단계가 표현 단계예요. 그래서 이 연구 과정은 계획 단계, 수행 단계, 표현 단계 이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으로 가보면은 연구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문제를 찾고 발견하는 능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현상, 과학적 현상이 될 수도 있고 자연적 현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현상에서 이 연구 주제를 내가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까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내가 이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대학 논문을 쓰는 것도 아니고 학술지에 실리는 그런 논문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자율 주제 탐구를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소재, 내가 그리고 이거를 실험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범위, 이것들을 고려해서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분야에서 미세먼지를 보다 쉽게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미세먼지를 거르는 방식 말고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마스크는 만들 수 없을까? 자,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연구 문제를 발견을 합니다. 이때 연구 주제 선정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먼저 주위에 분명히 내가 생각한 주제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박사 논문이나 석사 논문을 쓴다면 같은 주제로 선정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학교 수준에서, 고등학교 수준 또는 중학교 수준에서 자율주제 탐구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수행을 한 실험인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생활에서 자기가 관심 있어 한 부분에 응용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현실성을 봐야 돼요. 고등학생, 중학생이 할 수 있는 탐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보통 1년 또는 한 학기 동안 수행을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연구 주제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가? 이것들을 고려해서 연구 주제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학생들이 평소 주변 자연현상이나 일상생활의 현상에 흥미를 가지고 관찰하여 연구 문제를 생성해야 돼요. 자, 이유는 결국 이것들을 수행하는 것들의 목적이 자신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것도 있지만 대입에 쓴다든지 고입에 쓴다든지 자신의 탐구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하는 활동들이 많을 거예요. 너무 어려운 주제를 선정하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내가 실험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활기록부 내용을 살펴보면은 대부분 그냥 자료 조사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에서 평가할 때 학생들의 탐구 역량을 평가한다고 한다면 이 수준을 평가한 게 아니라 학생이 수행한 과정과 노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때문에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충분히 노력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연구 주제를 선정하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창조라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실험을 수행하고 실제로 어떤 실험들이 존재하고 내 걸로 만드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이 경향이나 이 사례들을 탐색해야 됩니다. 자, 요즘에는 이 유튜브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재미있는 자연현상이나 실험 과정에 대한 다양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자,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실험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어떤 변인들을 조절해가며 실험을 하는지,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많은 정보가 인터넷에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위키피디아 또는 나무위키 이런 부분에서는 이 전공 지식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실험에 대한 내용들도 소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정보 축적이 이루어진 지식 데이터베이스인데 한글 입력보다는 영어로 검색하면 훨씬 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유는 한글로 검색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자료들만 검색이 되지만 전 세계에 있는 자료들은 영어로 검색했을 때 더 많은 자료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 영어로 못해요 라고 하지만 우리에겐 팝하고 같은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서적인데, 이 생소한 분야의 경우 관련 분야의 기초적 이해가 필수입니다. 논문 검색은 배경이론이 생략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논문 검색보다는 이 대학교 학부 수준의 교재들이 이용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 연구 분야 및 경향을 탐색하고 이제
다양한 개별 문헌들을 조사할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구글 스칼라입니다. 화면에 보는 것처럼 구글 학술 검색의 이름이 구글 스칼라예요. 여기는 학술 연구 검색 전문 데이터베이스 엔진이에요. 그래서 검색 논문의 초록이나 무료 PDF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다양한 자료들은 거의 여기서 검색을 합니다. 두 번째는 RIS라고 RIS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여기는 전국 대학의 학위 논문과 국내 학술지 원문을 PDF로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학술지와 논문이 있는데 학술지보다는 이 학위 논문을 보는 것이 좀 유용해요. 그 이유는 이 학위 논문들은 이 분량 제한이 없어서 해당 분야의 배경 지식까지 상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학술지는 보통 생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 지식, 내가 아까 서적도 찾아봐야 되고 위키피디아도 찾아볼 수 있지만 이 학위 논문에는 그런 내용들이 상세히 적혀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참고하기가 좋습니다. 또한 자, 아까 검색한 것은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주로 작성한 논문이에요. 그럼 학생 수준에서 학생들이 연구한 보고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참고할 만하거든요. 자, 그 대회가 있는데 전국 과학 전람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탐구를 하고 이 결론을 맺고 그거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건데 정말 많은 자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에 학생 연구 보고서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전국 과학 전람회에 학생 작품들이 쭉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초등학생들이 출품한 작품, 중학생들이 출품한 작품, 고등학생들이 출품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분야는 물리, 화학, 생명, 환경, 정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학생들이 어떻게 실험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때문에 논문 검색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이 전국과학전람회 작품 검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전문 학술 논문 검색인데 이 경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율탐구를 할 때 참고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좀 더 내가 논문을 자세히 써야겠다, 조금 더 알고 싶은 것들이 많다라고 할 때 이 DBPR나 KISS 이런 한국연구재단 이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이 논문들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연구를 수행을 하는데 이 연구 부정행위라는 것이 있어요. 학교에서 실행하는 자율탐구니까 이 연구 부정행위는 신경 안 써도 되겠지라고 하지만 모든 탐구, 연구는 이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됩니다. 자, 화면에 살펴보면은 위조, 존재하지 않는 원자료 연구 자료,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또는 변조, 인위적으로 연구 결과를 왜곡.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력가속도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중력가속도 보통 9.8m/s 제곱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12, 13 또는 7, 6 이런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내 실험이 잘못됐네. 이 실험 자료를 바꿔야지, 맞춰야지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실험 결과가 잘못 나온 과정도 여러분들의 탐구 과정입니다. 이 주제 탐구, 즉 연구는 꼭 내가 원하는 값이 나와야만이 이 연구를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음 설정한 가설이 승인이 되든 기각이 되든 잘못된 결과가 나오든 그 과정들이 중요한 거지 이 결론이 꼭 완성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때문에 이 주제 탐구를 할 때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들, 자기가 변조하는 경우들이 없길 바랍니다. 자, 또 강조하는 점은 이 5번에 보면은 부당한 중복 게재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한번 제출한 이 보고서를 다른 곳에도 제출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과학 교과서 특에 A라는 주제 탐구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과학 말고 수학에 똑같은 것을 또 냈어요. 이것 역시 중복 게재입니다. 때문에 내가 연구를 한 것은 이 한 분야에서만 시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우리가 조별 과제를 할 때 5명이서 했는데 4명이서 실제 연구를 수행했어요. 나머지 한 명의 이름도 같이 껴넣는 경우들이 많겠죠. 하지만 수행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도 역시 연구윤리 위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자율탐구를 하지만 연구윤리는 자율탐구에서도 꼭 준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럼 내가 이 연구를 수행할 때, 주제 탐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변인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 변인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이 변인의 개념에 대해서도 생소하기도 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네 가지 변인들이 있네요. 먼저 독립변인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독립변인은 변인들 중 다른 변인의 원인이 되거나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변인이에요. 다시 한번 중력과 속도 실험을 예를 들어 볼게요. 구슬을 빗면에 굴리는 실험이에요. 자, 구슬의 크기를 달리하는 것도 변인이고 그거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면은 그것도 변인이고 실험에서 측정한 값 이것도 변인이에요. 다른 변인의 원인이 되거나 결과 이런 것들이 모두 변인입니다.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조작 변인이라는 게 있어요. 독립변인 중 가설의 참과 그릇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변인이에요. 아까 제가 구슬의 크기를 다르게 한다고 했죠. 구슬의 크기를 다르게 했다. 그럼 구슬의 크기가 조작 변인이 되는 겁니다. 구슬의 질량을 다르게 했다. 그럼 그게 조작 변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른쪽에 통제 변인을 볼게요. 독립 변인 중 조작 변인에 의한 효과만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에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변인이에요. 자, 내가 구슬의 크기를 다르게 했다. 그럼 구슬의 질량은 그대로 놔둘 거예요. 또는 구슬의 소재를 다르게 했다. 그럼 구슬의 크기를 그대로 둘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 변인 외에 나머지 변인들은 통제해야 내가 원하는 실험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것들이 통제 변인입니다. 마지막 종속 변인은 독립 변인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결과에 해당하는 변인이에요. 내가 중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구슬을 굴렸기 때문에 구슬의 측정에 의한 결과값, 구슬의 크기가 달라지면서 구슬의 질량이 달라지면서 나타나는 결과값, 이게 종속 변인입니다. 이런 변인에 대한 이해만 하고 있어도 내가 실험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계획이 나옵니다. 조작 변인은 뭘로 해야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종속 변인은 어떻게 나올지, 이게 결국은 연구고 실험이고 탐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실험을 수행하면 그거에 대해서 결과값들이 나올 거예요. 중력을 측정했다면 측정한 시간, 이런 중력값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두 가지 통계 방법을 통해 결론을 냅니다. 하나는 기술 통계 방법과 또 하나는 추리 통계 방법이에요. 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경우는 기술 통계 방법이에요. 측정값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방법인데 평균은 뭐고, 최빈값은 뭐고, 중앙값은 뭐고, 그리고 표준 편차는 몇이고, 사분위는 몇이고, 이렇게 내가 수행한 결과값들을 분석해서 그거에 대해서 의미 있는 값을 찾아가는 것이 기술 통계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론하고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게 추리 통계 방법이에요. 자, 이 방법을 조금 어려워하긴 해요, 학생들이. 대부분 엑셀을 이용해서 많이 합니다. 엑셀을 이용해서 통계를 내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이 GPT가 이 역할을 대신해 주기도 합니다. 내가 엑셀에다가 필요한 데이터 값을 넣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분석해 달라라고 하면은 다양한 형태로 분석을 해줍니다. 일변량 분석도 해주고 다변량 분석도 해주고 상관관계 분석까지 모두 해주니까, 자, 이 통계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GPT를 이용하는 방법이 현재 가장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이용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론 도출을 위한 순서들을 한번 볼게요. 자, 1단계는 탐구 문제 확인입니다. 내가 이 연구를 하면서, 주제 탐구를 하면서 탐구하고자 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요. 두 번째는 가설을 확인합니다. 내가 이 실험을 수행하면서 설정하였던 가설이 무엇인지, 자, 질량이 커지면 어떻게 변할지, 또는 소재가 변하면 어떻게 변할지, 이 가설을 확인합니다. 3단계는 실험 결과를 분석해요. 탐구 실험 과정 중에 수집하였던 자료들을 분석을 합니다.
자, 4단계 가장 중요한 단계죠. 가설 검증입니다. 첫 번째, 내가 설정했던 가설을 기각할 것인지 채택할 것인지를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도출입니다. 검증한 가설의 결과에 근거하여 결론을 요약하여 진술합니다. 이렇게 5개의 단계를 거쳐서 결론 도출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대부분 학생들이 수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단계가 뭐 복잡하든 단순하든. 하지만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보고서 작성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목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하기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첫 번째,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때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 맞게 쉬운 용어와 상세한 이론 설명이 필요해요. 그 이유는 내가 주제 탐구를 한 다음에 듣는 대상도 여러분들의 친구들, 학생들이고, 그리고 그거를 평가하는 사람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뭐 대학 수준의 또는 뭐 박사 수준의 이런 어려운 용어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용어들을 써서 이 목적과 필요성을 진술합니다. 자, 두 번째, 제목과 초록 쓰기입니다. 자, 초록이라는 말 처음 들어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제목만 봐도 이 연구가 어떤 연구를 실시했는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수행한 연구의 대상 방법, 범위와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제목을 기술합니다. 명확하게 기술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초록은 제목과 함께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인데 이 초록만 봐도 전체 연구 성과를 알 수 있도록 기술이 돼야 돼요. 어떤 연구가 수행되었는지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왼쪽 아래 초록 예시를 한번 봤는데, 자, 본 연구는 어떤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어떤 값을 측정하여 구하였고 그 결과 어떤 결론을 얻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떻게 의미가 있다 라는 내용들을 약 6문장 또는 7문장 형태로 쭉 기술해 주는 게 초록의 예시입니다. 이 초록만 봐도 이 연구가 어떤 실험을 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을 씁니다. 서론의 역할은 자신이 다룬 연구 문제를 소개합니다. 연구 문제에 이르게 된 동기나 필요성 등을 여러 선행 연구에 대한 분석이나 논리적이고 경험적인 증거를 제시해 설득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서론만 읽어도 연구 과정과 결론을 어떻게 하겠다 그려지는 것이 좋은 보고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본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내가 택한 이론적 과정과 수행 방법, 그리고 그 결과를 설명하는 곳이에요. 어떤 이론적 배경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수행했는지,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이 부분에 쓰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쓰는데 이 결론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험만 수행하고 이 실험이 그냥 결과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결론은 이 자신한 수행한 과정이 어떤 해답에 이른 내용인지를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구 결과에 대한 의미 부여를 통해 내가 알고자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족시키는 실험이 생각보다 거의 불가능해요. 저도 학생들을 데리고 실험을 하는데 학생들이 원하는 값을 얻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값이 불안정하고 오차도 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실험이 잘못됐다 생각하지 말고 좌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으면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 기술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주제 탐구 또는 연구 탐구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것은 연구가 성공했다, 어려운 내용의 연구를 발표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가했고 어떤 탐구 정신을 가지고 수행했냐, 이것들이 중요하지 결과가 무조건 올바르게 나와야 한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안정한 해답을 통해 새로운 연구 문제를 위한 어떤 다른 탐구 활동을 계획하는 이런 과정들도 상당히 가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서를 썼으면 이제 점검을 한번 해보는 체크리스트를 한번 써봤어요. 자, 제목은 연구 내용과 방법을 나타내는 적절한 제목으로 표기되었는가? 초록은 전체 연구 내용을 적절히 나타내도록 요약해서 제시하였는가? 연구 동기 및 목적은 연구 동기와 목적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 그리고 연구 문제를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제시하였는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이론이나 가설을 설정하였는가? 연구 절차와 방법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제시하였는가? 단위 등 표기 방법과 연구 결과를 정확하게 제시하였는가? 오른쪽에 보면 결과 해석은 관찰 결과를 표나 그래프로 적절하게 표현하고 그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하였는가? 자, 가설 검정. 아까 처음 연구를 수행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가설 설정이라고 했었죠. 이론이나 가설을 통해 예측한 내용과 실험 결과를 서로 비교하고 그 원인이나 문제점을 적절히 제시하였는가? 자, 이 과정에서 꼭 성공한 가설 검정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된 근거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실험이나 분석을 새롭게 수행하거나 정교화하였는가? 충분한 근거를 통해 적절한 추론을 거쳐 타당한 결론을 제시하며 그 한계나 성과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자, 나머지도 중요한데 연구 관련된 핵심 연구를 참고 문헌에 포함하고 인용 방법 등을 규정에 맞게 적절하게 표시하였는가가 있습니다. 내가 창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험을 참고하기도 하고 연구를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참고한 내용들을 꼭 내 보고서에 이 참고 문헌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거를 베끼는 거, 모방하는 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꼭 어디서 참고를 했고 어떤 내용들을 참고했는지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자, 표절이나 불필요한 저자 포함이나 실험 데이터 조작 등 윤리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했는가? 마지막으로 학생 주제 탐구를 통해 학생들은 탐구 기능이나 연구 역량, 적절한 과학 지식 습득, 문제 해결 능력 등이 충분히 길러졌는가? 이것들을 보고서 전체를 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이 과학 관련 이 주제, 자율주제 탐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물론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실제 수행을 해봐야 되겠죠. 때문에 첫 번째 요약을 하자면 너무 어려운 주제를 찾지 말라. 그럼 내가 수행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쉬운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의 연구 주제와 이 실험 설계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구 보고서들을 많이 보면 좋아요. 아까 과학 전람회를 소개했었죠. 이 과학 전람회는 학생이 수행한 실험이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궁금해하고 어떤 실험 과정을 수행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고서를 쓰는지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매뉴얼이고 해답입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자기가 어려운데 만들려 가려 하지 말고 이 다른 사람 것들을 꼭 참고하면서 한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하길 추천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율주제 탐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양한 것들에 대해 한번 소개해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